창문 너머로 보니 제 집 앞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절망감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하다니, 그것도 제가 한 번도 받지 않은 대출 때문에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73세예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일이고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작은 도시의 단독주택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오는 게 전부죠. 집은 크지 않아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작은 마당이 있는 30평 정도 되는 집이에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20년 전에 산 집이었죠. 대출은 진작에 다 갚았고 완전히 제 소유였어요. 그게 제 유일한 재산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 준비를 해요.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나면 동네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하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바둑도 두고요. 저녁에는 TV 뉴스를 보다가 9시쯤 잠자리에 들어요. 단조롭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아요. 많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넉넉했어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내고 나면 20만 원 정도 남는데 그걸로 식비랑 생활비를 충당했죠. 가끔 몸이 아플 때 병원비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빚 없이 살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복지관에서 돌아와서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정문 앞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윤정희 할머니 계신가요? 돌아보니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서 있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네, 제가 윤정희인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금융상담사예요. 할머니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금융상담사라고 하니까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니 궁금하기도 했고요. 좋은 소식이요? 어떤 소식인데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대출 상품이 나왔어요.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건데 금리도 낮고 조건도 아주 좋아요. 한번 설명 들어보시겠어요? 대출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평생 빚 없이 살아왔는데 왜 대출을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저는 대출 받을 일이 없어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러자 김상철 씨가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아는데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시죠? 혹시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리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묘하게 와 닿았어요. 실제로 몇 달 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비며 약값이며 해서 한 번에 15만 원이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났어요. 그렇긴 하지만 대출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할머니, 이 상품은 정말 특별해요. 정부 지원 상품이라서 이자가 연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5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면 되고요. 할머니 집이 담보니까 심사도 간단해요. 연 2%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은행 적금 이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정부 지원 상품이라니까 뭔가 안전한 느낌도 들었고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고령자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김상철 씨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정부 로고가 찍힌 것처럼 보이는 문서들이었는데 복잡한 숫자와 설명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일단 설명만 들어보세요.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김상철 씨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김상철 씨는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할머니, 이 집이 시세가 2억 정도 되죠? 그러면 1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월 이자는 16만 원 정도고요. 연금 받으시는 걸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16만 원이면 제 연금의 절반이 넘는데요. 그렇지만 1억이라는 목돈이 생기잖아요. 이 돈을 적금이나 펀드에 넣어두면 월 2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와요. 이자 내고도 돈이 남는 거죠.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1억이라는 큰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돈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 상품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 10명만 선정하는 건데 할머니가 마지막 자리예요.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급하게 결정하라는 말에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간단해요. 신분증이랑 등본, 통장 사본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김상철 씨는 정말 능숙하게 서류를 정리해 줬어요. 제가 서명할 곳에는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해줬죠. 할머니, 여기만 서명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다 읽기가 어려웠어요. 글씨도 작고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었죠. 김상철 씨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서명했어요. 할머니, 며칠 후에 승인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돈도 바로 들어오고요.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김상철 씨가 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부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달랬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1억이라는 돈을 받게 된다는 설렘보다는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하지만 이미 서명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김상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대출 승인이 났어요. 정말 신이 났어요. 뭔가 큰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죠. 언제 돈이 들어와요? 내일 은행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또 뭔 소식이에요? 다른 대출 상품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신용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한도를 늘려준대요. 추가 대출이라는 말에 조금 당황했어요. 아니요. 1억이면 충분해요. 더 받을 필요 없어요. 할머니, 이것도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이자는 더 낮고 기간도 더 길어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김상철 씨가 계속 설득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1억도 큰 돈인데 더 받을 수 있다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데요? 5천만 원 더 가능해요. 총 1억 5천만 원이죠. 할머니, 집 시세로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1억 5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못 해본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자는 얼마나 돼요? 합쳐서 월 30만 원 정도요. 할머니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월 30만 원이면 제 연금의 대부분이었어요.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1억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돈으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좋은 투자처도 소개해 드릴게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좋은 곳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추가 대출도 신청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복잡한 서류들이 왔고 김상철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서명할 곳을 알려줬어요. 며칠 후 정말로 제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거든요. 김상철 씨가 다시 찾아와서 투자 상품을 소개해 줬어요. 할머니, 이 상품에 투자하시면 월 50만 원씩 수익이 나와요. 이자 내고도 20만 원이 남죠. 그 상품은 고수익 보장 펀드라는 이름이었어요. 김상철 씨가 보여준 자료에는 정말로 높은 수익률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확인한 곳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 모두 만족해 하세요. 그 말을 믿고 저는 1억 원을 그 펀드에 투자했어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은행에 예금했고요. 처음 2달 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약속대로 월 50만 원씩 수익이 나왔거든요. 대출이자 30만 원을 내고도 20만 원이 남으니까 제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펀드 수익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5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2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김상철 씨에게 전화했더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어요. 곧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네 번째 달에는 아예 수익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예상보다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기다리시면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펀드 수익은 없는데 대출 이자는 매달 30만 원씩 나가니까 제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에서 조금씩 빼서 이자를 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은행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제가 받은 대출이 2개가 아니라 4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2번만 서명했는데 고지서에는 4개의 서로 다른 대출이 있었어요. 금액도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요. 급하게 김상철 씨에게 전화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았나요? 아, 그거요? 할머니가 서명하실 때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여러 은행으로 나누어서 받은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할머니,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보네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세요. 어쨌든 이미 처리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김상철 씨의 태도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했는데 이제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핀잔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얼마나 내야 해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80만 원이라니 제 연금의 2배가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낼 수 없어요. 애초에 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할머니,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자율 변동 조항도 있고요. 시장 금리가 올라서 이자도 같이 오른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서명한 계약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달부터 저는 비상금에서 이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 같았는데 매달 80만 원씩 나가니까 금세 줄어들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비상금도 바닥이 났어요. 더 이상 이자를 낼 돈이 없었죠. 김상철 씨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협박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계약은 계약이에요. 이자를 못 내시면 집을 넘겨야 해요. 그게 담보대출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할머니, 저희도 사업이라서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다음 달까지 밀린 이자를 모두 내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부터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절망 속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옆집 박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네. 무슨 일 있어? 박순자 할머니는 저보다 2살 위이고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분이에요. 성격도 좋고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분이죠. 처음에는 말하기 부끄러웠어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생긴 일이니까요.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순자 언니, 저 큰일 났어요. 그리고 김상철 씨를 만난 것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제 말을 들으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정희야, 그 사람이 김상철이라고 했어? 네. 왜요? 나도 그놈한테 당했어. 박순자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언니도요? 응. 작년에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어.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박순자 할머니도 저와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친절한 상담사가 찾아와서 좋은 조건의 대출을 권하고 복잡한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조건의 계약서가 나오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운이 좋았어. 막내 아들이 법무사로 일하거든. 그 애가 계약서를 보더니 완전 사기라고 하더라고. 박순자 할머니의 아들이 계약서를 분석해 보니 여러 곳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됐다고 해요. 인감 도장도 위조된 거였어. 내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 곡사에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도 급하게 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인감 도장이 제가 찍은 것과 달랐어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어요. 언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모으자. 혼자서는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우리 동네에만 5명이나 되더라고요. 김복순 할머니는 70세인데 작년에 같은 방법으로 8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가 집을 담보로 잡힌 상태였어요. 이영수 할아버지는 72세인데 아예 집을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해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친절한 상담사가 찾아와서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 속이고 복잡한 서류에 서명하게 한 다음 나중에는 전혀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거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서 그래. 나이 든 사람이 속았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그리고 어차피 서명한 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잘못 판단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다는 건 명백한 조직적 사기였어요. 박순자 할머니 아들의 도움으로 계약서들을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어요. 첫째, 인감 도장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어요. 저희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 곡사에서 만든 거였죠. 둘째, 대출 조건이 처음 설명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자율도 처음에는 연 2%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월 2%였고 나중에는 더 올라갔어요. 셋째, 저희가 서명한 건 대출 신청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계약서였어요. 그걸 나중에 조작해서 대출 계약서로 만든 거였죠. 이런 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요즘 이런 수법이 많대.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의 진화된 형태라고 보면 돼. 박순자 할머니 아들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까 저희가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에 당한 거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하고 저희는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김상철이라는 사람이 남긴 명함, 통화 녹음, 계약서 원본,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모았어요. 특히 김복순 할머니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김상철이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몰래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해 뒀던 거예요. 복순이 언니가 정말 똑똑하네요. 나도 젊었을 때 사기꾼한테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심했어요.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김상철이 처음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부 지원 상품이고 이자가 연 2%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민간 대출이고 이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라고 하는 거였죠. 이영수 할아버지는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김상철이 가짜 정부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 출력물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놈이 우리 집에서 서류 작업을 할 때 프린터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제 컴퓨터를 빌려줬거든요. 나중에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상한 파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파일들을 보니 정부 로고를 복사해서 가짜 문서를 만드는 과정이 다 들어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준비된 사기였던 거죠. 우리 5명이 모인 증거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온라인 카페에서 몇십 명의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김상철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다른 가짜 이름으로 접근해서 똑같은 수법을 쓰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상철이라는 이름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조직들은 보통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데 능숙해요. 빨리 신고하지 않으면 놈들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신고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날 더 큰 위기가 닥쳤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로 제 집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압류 통지서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제 집 앞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딱지를 떼어서 읽어보니 밀린 대출 이자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달 안에 모든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을 잃는다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남편과 함께 만들어 온 추억이 가득한 집을 잃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어요. 남편이 정성스럽게 가꿔놓은 작은 텃밭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우리 집을 잃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들아,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그 집을 잃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가 점점 화가 나는 목소리로 변했어요. 엄마,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저한테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수상한 사람 말을 왜 믿으셨어요? 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어요. 엄마, 일단 제가 내려갈게요. 변호사도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봐요. 며칠 후 아들이 내려왔어요. 계약서들을 모두 보고 나서는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엄마, 이건 정말 악질적인 사기네요.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거니?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 봐야겠어요.
사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변호사 상담 결과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어르신, 사기는 맞지만 이미 실제로 돈을 받으신 것도 사실이고 서명도 직접 하신 거잖아요. 인감이 위조됐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다리셔야 해요. 범죄가 입증되면 그때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압류 통지서에 나온 기한까지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절했어요. 정희 언니, 미안해요. 저희도 요즘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언니가 그런 사기에 당할 줄 몰랐네요. 조심하셨어야죠. 친척들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심지어 제가 욕심을 부려서 생긴 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빚쟁이가 될까봐 걱정된다며 아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면 초가였어요. 가족들조차 저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박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피해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희야, 우리가 있잖아.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싸우자. 언니들, 저 때문에 여러분까지 고생하게 될까봐.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 같은 피해자인데. 그리고 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 놈들이 계속 활개를 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거야. 김복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나도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어. 하지만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잘못된 거야. 이영수 할아버지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바보 같아서 당한 거라고 자책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고 전문적인 조직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제 집은 이제 2주 후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 거야. 박순자 할머니 아들이 더 자세히 법을 알아봤더니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할머니들, 긴급 압류 금지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사기 피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일시적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다행히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꽤 많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는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복순 할머니의 녹음 파일, 이영수 할아버지가 찾은 자짜 문서 파일들, 저를 포함한 5명의 피해 사례, 그리고 전국의 다른 피해자들 증언까지 정말 많은 증거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씩 분석해보니 이 조직이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김상철이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박민수라는 이름이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개의 가명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직에는 김상철 외에도 서류를 위조하는 사람,
가짜 투자 상품을 만드는 사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등이 따로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조직적 사기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순자 할머니 아들의 말에 조금씩 희망이 생겼어요. 드디어 경찰서에 신고하는 날이 왔어요. 저희 5명이 함께 가서 집단 고소장을 냈어요. 처음에는 경찰관들도 어르신들이 계약서에 서명한 건 사실 아니냐며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조직적인 사기네요.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 같고요. 특히 김복순 할머니의 녹음 파일과 이영수 할아버지가 찾은 가짜 문서 제작 과정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이 녹음 파일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짜 문서 제작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명백한 위조 문서 작성이에요. 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니들, 큰 성과가 있었어요. 김상철, 아니 박민수를 비롯해서 조직원 3명을 검거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그 사기꾼들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피해 금액만 해도 100억 원이 넘어요. 200명이 넘는 피해자라니 정말 상상도 못한 규모였어요. 동시에 저는 긴급 압류 금지 신청도 냈어요. 사기 피해라는 게 입증됐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였죠.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행히 긴급 압류 금지 결정이 나왔어요. 할머니, 일단 6개월 동안은 집을 잃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이에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당장 집을 잃을 위기는 넘긴 거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야 민사적으로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저희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역 신문에서 작은 기사로 나갔는데 점점 더 큰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노인 대상 조직적 대출 사기, 피해액 100억 넘어, 가짜 정부 문서로 어르신들 속인 악질 사기단 검거.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많은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 제보하고 싶다는 분들,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까지. 특히 한 TV 프로그램에서 저희 사례를 다루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방송에 나오시는 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런 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부끄러운 일을 전국에 알리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가 용기를 줬어요. 정희야,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나쁜 놈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분들이 속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저희는 방송에 나가기로 했어요. 방송 녹화 당일 정말 떨렸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TV에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진행자가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저희 이야기에 진심으로 분노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용기가 났어요. 어르신들,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도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서 다른 분들을 위해 증언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다뤄줬어요. 특히 사기꾼들의 수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다른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사항도 알려줬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용기 있게 나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조심하게 됐어요. 저도 비슷한 접촉을 받았는데 방송 보고 거절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형사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희 피해자들은 모두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서 강민수를 직접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굴면서 저희를 속인 그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변호사는 처음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계약에 동의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 상품을 소개했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법정에 제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김복순 할머니의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을 때 박민수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녹음에서는 분명히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민간 대출 상품이었거든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영수 할아버지가 찾은 자짜 문서 제작 파일도 결정적이었어요. 피고인이 정부 로고를 복사해서 자짜 문서를 만든 과정이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제가 증언대에 선 때였어요. 피해자분,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정말 친절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노인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와주다니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분이 나중에는 협박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내면 집을 빼앗겠다고요. 제가 증언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70년을 살면서 그런 절망감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죽고 싶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피해자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노인을 속여서 먹고 사는 삶.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박민수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저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게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몇 달 후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박민수를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어요. 박민수는 징역 5년, 다른 조직원들도 이에 3년씩 받았어요. 피고인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와 계약한 모든 대출이 무효 처리됐다는 거예요. 사기로 인한 계약이므로 모든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해자들이 낸 이자는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꿈 같은 소식이었어요. 집을 잃을 뻔했던 제가 다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대문에 붙어 있던 빨간 딱지 자리를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자리에는 이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행히 우리 집 지켰어요. 정말 위험할 뻔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힘을 합쳐 이겨냈어요. 이제 제 일상이 다시 평범해졌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듣고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저는 사기 예방 교육을 다니고 있어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저희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꼭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 하면 직접 관공서에 확인해 보세요. 진짜 정부 사업이라면 관공서에서 확인해 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박순자 할머니, 김복순 할머니, 이영수 할아버지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거든요. 이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눠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있으면 도와주기로 했어요. 정희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김복순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언니도 처음에 녹음한 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똑똑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뭔가 이상해서 한 건데 그게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 몰랐어요. 저희는 이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던 큰아들도 사건이 해결된 후에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처음에 엄마를 탓한 건 제가 잘못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아니야, 아들아. 엄마가 잘못한 게 맞아.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해서 말이야.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작은 아들도 자주 안부 전화를 주고 작은 며느리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대해줘요. 어머니, 그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혼자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다. 얘야, 다 지난 일이고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났으니까. 얼마 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저희 생일을 축하해 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모였었는데 오랜만에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할머니가 정말 용감해요.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손자가 그렇게 말해줄 때 정말 뭉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지만 지나고 보니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었어요. 박순자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맞아. 정희야,
우리가 더 강해진 것 같아. 그리고 더 용감해졌고,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게 됐어요. 정말, 그래요. 어려울 때 누가 진심으로 도와주는지, 누가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해요.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에는 이제 새로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어요. 상추, 깨십, 고추. 남편이 가꾸던 그 자리에 제가 새롭게 심은 것들이에요. 여보, 제가 이제 좀 더 강해졌어요. 앞으로는 누가 저를 속이려고 해도 쉽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텃밭을 돌보면서 남편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오후에는 여전히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돌보고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요즘 이런 사기 전화가 많이 온다더라. 그런 전화 오면 바로 끊어버려야 해. 그리고 윤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확인해 보자. 이제 저는 동네에서 작은 상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대문 앞에는 이제 빨간 딱지 대신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어요. 그 햇살을 보면서 저는 이 모든 일이 정말 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을 잃을 뻔했던 절망에서 다시 평안을 되찾기까지의 여정이 말이에요. 돈은 잃어도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결국 살아있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지금도 어디선가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관공서든 경찰서든 상관없어요. 분명히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요. 저는 73세에 이런 일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배웠어요. 나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은 결국 보호받게 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려요.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기꾼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노인을 속여서 먹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런 일을 그만두시기 바라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정의는 결국 살아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